모두 잠든 밤, 난 그 방으로 간다. 아줌마, 저 살아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Shut the door. Thought that silence meant you won. 정호야, 넌 정말 운이 좋은 아이야. With my mouth left undone. I learned your lines till they bled into my own. But your pretty lies cut straight through the bone. 이제 우리에게 남은 기회는 내일뿐이에요. 사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따봉 버튼을 눌러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머물길 바라겠습니다. 벽에 걸린 고급 벽시계의 바늘이 정확히 숫자 11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저택은 마치 깊고 어두운 심해 속에 잠긴 듯 숨막히는 고요함만이 가득 차올랐어요. 이곳은 대한민국 상위 1%가 모여 산다는 재벌가의 웅장한 저택이었습니다. 윤미나는 익숙한 동작으로 청소도구함 가장 깊은 구석에 숨겨두었던 깨끗한 수건을 꺼내 들었어요. 그녀의 손은 고된 노동으로 거칠고 투박하게 갈라져 있었지만 하얀 수건을 쥐는 손길만큼은 갓난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고 애틋했죠. 모두가 잠든 이 은밀한 시간, 그녀에게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하고 비밀스러운 일과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발소리를 죽이며 긴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 끝에 위치한 그 방은 이 집안 사람들조차 얼씬거리지 않는 마치 잊혀진 무덤 같은 곳이었어요. 공기 중에는 비릿한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금속의 향기만이 무겁게 감돌고 있었죠. 미나는 차가운 문고리를 잡기 전 잠시 멈춰서서 가쁘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깨어 자신을 볼까봐 겁이 났던 것이 아니라 문 너머에 누워있을 아이를 마주할 생각에 가슴이 저려왔기 때문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규칙적인 기계음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심장 박동을 알리는 모니터의 불빛만이 어두운 방 안을 초록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방 한가운데 놓인 침대 위에는 12살 소년, 도련님 한정호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미동도 없는 아이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어요. 미나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간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물을 담아온 대야를 협탁 위에 올려놓으며 그녀는 잠시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어요. 감겨있는 눈꺼풀 위로 긴 속눈썹이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미나는 3년 전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차가운 도로 위에서 식어가던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 정호와 겹쳐 보일 때면 숨이 턱 막혀오곤 했어요. 도련님, 저 왔어요. 미나는 들리지 않을 목소리로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대답 없는 방 안에는 오직 기계가 내뱉는 건조한 숨소리만이 공허하게 되돌아왔죠. 그녀는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꽉 짜내어 아이의 이마부터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낮 동안 식은 땀에 젖었을 목덜미와 겨드랑이, 그리고 굳어가는 팔과 다리를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닦아내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그저 기계의 수치를 체크하고 나가는 것이 전부였지만 미나는 달랐습니다. 그녀에게 이 아이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돌봐야 할 대상이 아니었죠. 미나의 손은 투박했지만 아이의 살결에 닿는 순간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오늘 낮에는 사모님이 손님들을 많이 초대해서 너무 바빴어요. 늦게 와서 미안해요. 그녀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 듯 조곤조곤 하루의 일과를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온기를 나눠준다면 덜 외로울 거라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수건이 식을 때쯤 미나는 다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셨습니다. 물이 찰랑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고요한 밤이었어요. 그녀는 정호의 손을 들어 손가락 마디마디를 주물러주기 시작했죠. 2년 동안 침대에만 누워 있었던 탓에 아이의 손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근육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미나는 그 굳어버린 손이 안쓰러워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의 아들은 이제 만져볼 수도 없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을 느꼈죠. 우리 아들도 살아 있었다면 도련님처럼 이렇게 컸을 텐데. 미나의 입에서 탄식 같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정호의 손등 위에 자신의 뺨을 갖다 대 보았어요. 미지근한 체온이 뺨을 타고 전해져 오자 참았던 눈물이 기어이 한 방울 툭 떨어지고 말았죠. 차가운 반지하 방에서 홀로 소주잔을 기울이며 아들의 사진을 들여다보던 숱한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 거대한 저택의 구석방에서 청소부 아줌마와 식물인간 도련님은 그렇게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밤을 견디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미나는 화들짝 놀라 몸이 굳어버렸어요. 다행히 발소리는 멀어지는 경비의 순찰소리였고 다시 정적만이 방 안을 채웠죠.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정호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제 다리를 닦아줄 차례였어요. 그녀는 이불을 살짝 걷어내고 앙상한 소년의 발목을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습니다. 많이 답답하죠?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지면 몰래 창문이라도 열어줄게요. 바깥바람 냄새라도 맡으면 기분이 좀 나아질 거예요. 미나는 아이의 발바닥을 꾹꾹 눌러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는 단순히 몸을 닦는 것을 넘어 아이가 삶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었어요. 의사들은 가망이 없다고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거라고 말했지만 미나는 믿고 싶지 않았죠. 매일 밤 이렇게 정성스레 닦고 주무르다 보면 언젠가 기적처럼 아이가 눈을 뜨고 아줌마하고 불러줄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새벽 1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서둘러 마무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오래 머물다가는 집안의 누군가에게 들킬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정호의 머리카락을 빗겨주기 위해 상체를 살짝 일으켜 베개 높이를 조절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넘겨주자 드러난 아이의 이마는 백자처럼 고왔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의 이마에 맺힌 식은 땀을 닦아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부디 좋은 꿈 꾸세요, 도련님. 내일 또 올게요. 미나는 눈물을 훔치며 수건을 다시 물에 적셨습니다. 그리고 물기를 짜내기 위해 대야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미나의 왼쪽 손목에 무언가 묵직하고 뜨거운 것이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느낀 줄 알았죠. 하지만 그 감각은 분명했습니다. 돌처럼 굳어있던 도련님의 손이 미나의 손목을 꽉 움켜쥔 것이었어요. 미나는 너무 놀라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젖은 수건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지만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이게 꿈인가 싶어 눈을 깜빡였지만
손목을 파고드는 아이의 손가락 힘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현실적이었죠. 도련님? 미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눈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침대 쪽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2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아이의 눈꺼풀이 서서히 아주 힘겹게 들어 올려지는 것을 목격했죠. 초점 없는 흐릿한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이내 미나의 얼굴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기계음 소리마저 멈춘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미나는 잡힌 손목을 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귀신을 본 것보다 더한 충격과 공포,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기묘한 감정이 뒤섞여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러내렸어요. 아이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녹슨 기계가 삐걱거리듯 메마르고 갈라진 입술 사이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죠. 아줌마. 그것은 사람이 내는 소리라기보다는 부서진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미나의 귀에는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 크게 들려왔어요. 미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손목을 잡은 아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소나기 힘만큼은 절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정우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미나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기려 하고 있었어요. 제 말 들리죠? 끊어질 듯 이어지는 아이의 목소리에 미나는 황급히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며 시야가 흐려졌죠. 이게 기적인지 아니면 자신이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보고 있는 건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목에 전해지는 아이의 뜨거운 체온은 이것이 분명한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미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다른 쪽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도련님 세상에 의식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기에 젖어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복도로 뛰쳐나가 의사를 부르고 회장님을 깨워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정호의 눈빛이 그녀를 강하게 붙잡았죠. 그 눈빛에는 간절한 애원과 함께 절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무언의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미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거칠게 몰아쉬는 숨을 애써 고르고 있었어요. 마치 지금 이 순간을 위해 2년이라는 긴 시간을 침묵 속에 숨죽여온 맹수처럼 말이죠. 미나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다시 정호에게 시선을 고정했어요. 아이는 핏발선 눈으로 미나를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다음 말을 이어갔죠. 쉿! 조용히 하세요. 정호의 소나기 힘이 더욱 강해지며 미나의 손목에 붉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12살 어린아이답지 않은 서늘한 냉기와 지독한 결기가 서려 있었어요. 미나는 숨을 멈추고 그의 입술에 귀를 기울였죠. 그리고 이어진 아이의 한마디는 미나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저 식물인간 아니에요. 그 순간 미나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환자의 기적적인 회생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거대한 저택의 가장 깊고 어두운 방에서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끔찍한 진실을 품은 채 눈을 떴다는 사실을 말이죠.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고막을 때렸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구름에 가려지며 방 안은 더욱 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어요. 그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서로 얽히고 설켰죠. 미나는 떨리는 입술을 떼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정호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비틀리듯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안도감인지 아니면 앞으로 벌어질 싸움에 대한 결의인지 알 수 없는 기묘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줌마 저 좀 도와주세요. 마지막 속삭임이 미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것은 3년 전 차가운 도로 위에서 엄마를 찾으며 죽어가던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어요. 미나는 무너져 내릴 듯한 다리에 힘을 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이 거대한 저택의 비밀을, 그리고 이 아이를 둘러싼 무서운 음모를 아직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다시는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것을요. 청소부 윤미나와 식물인간 도련님 한정호.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위험하고도 은밀한 동맹은 그렇게 모두가 잠든 밤 12시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정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꽉 잡고 있던 미나의 손목을 천천히 놓아주었어요. 힘이 빠진 아이의 손은 침대 시트 위로 툭 떨어졌지만 그 깊고 간절한 눈빛만은 미나를 끈질기게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죠. 미나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떨어진 수건을 주워들고 파르르 떨리는 손길로 아이의 이마에 맺힌 식은 땀을 조심스레 닦아주었습니다. 또 도련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미나의 목소리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공에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바짝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마른 침을 삼켰어요. 그것은 지난 2년이라는 지옥 같은 침묵의 시간을 뚫고 나온 생애 첫 번째 고백이었죠. 처음 1년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호의 시선이 먼 허공을 향하며 아득한 과거의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끔찍했던 사고 당일의 기억이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흩어지고 있었어요. 비가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차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돌멩이를 던지는 것처럼 요란하게 고막을 때렸죠. 조수석에 앉아있던 어린 정호는 운전대를 꽉 쥐고 불안에 떨던 엄마의 창백한 옆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뒤따라오던 트럭의 쌍라이트 불빛이 백미러를 집어삼킬 듯 가득 채우며 집요하게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하은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왜 저래 정말 라고 중얼거리는 순간 세상이 번쩍이며 뒤집혔어요. 굉음과 함께 유리가 산산조각 나고 차가 도로 밖으로 튕겨나가는 그 짧은 찰나가 어린 정호에게는 영원처럼 길게만 느껴졌죠. 그 다음 기억은 정호의 방 천장이었습니다. 사고 후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눈이 떠졌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호는 그때의 공포가 되살아난 듯 몸을 잘게 떨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야말로 영혼이 갇힌 감금 상태였던 것이죠.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눈동자만 굴리며 하얀 천장을 바라봐야 했던 시간은 죽음보다 더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때 굳게 닫힌 문 너머로 누군가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장 실장님이었어요. 종종 제 침대맡에서 울면서 혼잣말을 하셨어요. 장성만 집사는 정호가 깨어난 줄도 모르고 깊이 잠든 아이의 손을 잡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죠. 도련님 차라리 깨어나지 않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눈을 뜨면 사모님 아니 윤민정이 도련님한테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사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다 그 여자 짓인 것 같은데. 그 순간 정호의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엄마의 죽음, 갑작스럽게 등장한 새엄마 그저
아빠의 비서에 불과했던 여자가 안주인 자리를 꿰찼다는 사실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무엇보다도 그 여자가 엄마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집사의 말은 어린 정호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며칠 뒤 밤 정호가 의식은 있지만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누워 있을 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리며 윤민정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간호 기록을 확인하는 척하며 침대 곁으로 다가왔죠. 정호야, 넌 정말 운이 좋은 아이야. 민정의 목소리는 평소의 가식적인 다정함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날붙이 같은 음성이었죠. 깨어나지 않아서 말이야. 내 엄마처럼 방해되는 존재는 내가 치울 거거든. 그녀는 정호의 창백한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만약 내가 눈을 뜨면 그땐 정말 재밌을 거야. 그치? 민정은 비웃듯 웃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정호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죠. 그저 눈물이 눈꼬리를 타고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정호는 본능적으로 눈을 다시 질끈 감았습니다. 자신이 깨어났다는 사실을 들키면 그 여자가 자신마저 없애버릴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식물인간인 척 1년을 더 버텼어요. 정호의 고백을 듣는 미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작 12살짜리 아이가 살기 위해 식물인간 흉내를 내며 1년을 버텼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을까요? 미나는 저도 모르게 아이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온기를 전해주었죠. 그런데 몸이 굳어가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줌마가 오셨어요. 정호가 물기 어린 눈으로 미나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밤 몰래 들어와 굳어가는 팔과 다리를 정성껏 주물러주고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던 그 손길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식물인간 아이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주던 그 다정한 목소리. 그것이 정호에게는 유일한 생명줄이었고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만든 기적 같은 힘이었죠. 아줌마 덕분에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아줌마가 제 근육을 살려주신 거예요. 정호는 간절한 표정으로 미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줌마, 부탁이 있어요. 아직 전 침대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설 수가 없거든요. 그의 목소리에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아줌마가 제 손발이 돼줄 수 있어요? 1년 동안 저를 챙겨주신 아줌마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나는 잠시 입술을 깨물며 망설였습니다. 이 거대한 재벌가의 암투 속에 끼어든다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나 다름없는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재벌가 도련님이 아니라 3년 전 잃어버린 자신의 아들과 똑같은 눈망울을 가진 가여운 아이였습니다. 그녀의 아들도 사고로 억울하게 죽었지만 가난한 어미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었죠. 미나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아 올랐습니다. 도련님, 미나는 결심한 듯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도련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드릴게요. 정호의 눈에서 기어이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죠. 새엄마가 우리 엄마를 죽게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그거 우리 둘이 같이 증명해봐요. 그날 밤 반지하 청소부와 식물인간 도련님의 위험한 비밀 동맹이 맺어졌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달빛이 서늘하게 비치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뜨거운 열기로 채워지고 있었죠. 다음 날부터 윤미나의 일상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구부정한 등으로 걸레질을 하는 평범한 청소부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매서운 사냥꾼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의 낡은 청소 카트 안 더러운 걸레 더미 밑바닥에는 이제 쓰레기 봉투 대신 작은 스마트폰과 서류 조각들이 숨겨지기 시작했죠. 그녀는 낮에는 투명 인간처럼 집안 곳곳을 누비며 귀를 열었고 밤이면 정호의 방으로 숨어들어 그날 수집한 정보를 은밀히 보고했습니다. 특히 미나는 윤민정, 그 새엄마의 서재 청소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다른 직원이 담당하던 구역이었지만 까다로운 민정의 성격 탓에 모두가 기피하는 곳이었죠. 미나는 동료가 아픈 척을 할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진해서 그 일을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제가 할게요. 꼼꼼하게 닦는 건 자신 있으니까요. 그렇게 미나는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윤민정의 서재는 그녀의 성격처럼 차갑고 화려했습니다. 최고급 가죽 소파와 흑단으로 만든 책상,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고가의 미술품들이 숨막히는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죠. 방 안에는 항상 민정이 뿌리는 진한 장미 향수 냄새가 배어 있어 들어갈 때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미나는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구석구석 먼지를 닦아냈어요. 책상 위, 책장 사이, 쓰레기통 안까지. 그녀의 눈은 먼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호가 말했던 증거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민정이 외출한 틈을 타 서재를 청소하던 미나의 눈에 책상 서랍 하나가 살짝 어긋나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소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정리를 하는 민정이 서랍을 덜 닫고 나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미나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복도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 손잡이를 잡고 조심스레 당겼죠. 드르륵. 미세한 마찰음과 함께 서랍이 열리자 그 안쪽 깊숙한 곳에 클립으로 묶인 서류 뭉치가 보였습니다. 겉장에는 보험금 수령 확인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그 뒤로 해외 계좌 이체 내역이 줄줄이 붙어 있었어요. 미나의 심장이 쿵쾅거리며 갈비뼈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말했던 바로 그 결정적인 단서였죠. 엄마의 사고 직후 빠져나간 거액의 돈, 그리고 의문의 보험금 내역이었습니다. 미나는 황급히 앞치마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초점을 맞추기가 힘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사진을 찍었어요. 찰칵, 찰칵. 셔터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장을 찍고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넣으려는 찰나였죠. 또각, 또각. 복도 끝에서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이고 또렷하게 다가오는 그 소리는 바로 윤민정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미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그녀는 황급히 서류를 던져넣고 서랍을 밀어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번개처럼 청소도구를 집어들고 책상을 닦는 신용을 했죠. 문이 벌컥 열리며 윤민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매서웠고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미나는 흠칫 놀라며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사모님, 오셨습니까? 청소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줄기줄기 흐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민정은 대답 대신 천천히 책상 쪽으로 걸어왔어요. 그녀의 시선이 미나의 얼굴을 훑고 지나가더니 방금 미나가 닫았던 서랍 쪽으로 향했습니다.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민정은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쓱 훑으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내 방 청소하는 사람이 자꾸 바뀌더니 당신이 하는 거였어? 목소리에는 의심의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미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최대한 덤덤한 척 대답했어요. 네, 이전 담당자가 몸이 안 좋아서 제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민정은 서랍 손잡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미나의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죠. 혹시 위치가 달라진 걸 눈치챘을까요? 서류가 흐트러지진 않았을까요?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정은 묘한 눈빛으로 미나를 쏘아보며 물었어요. 혹시 청소하다가 이상한 거 본 적 없어요? 그것은 명백한 떠보기였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세상 물정 모르는 순박하고 무지한 청소부의 얼굴을 연기했죠. 저는 그를 잘 모릅니다, 사모님. 제가 까막눈이라서요. 그냥 시키시는 대로 먼지만 닦을 뿐입니다. 민정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녀는 미나의 말이 사실인지 가늠하려는 듯 한참을 노려보다가 갑자기 미나의 청소 카트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카트 좀 봐도 돼요? 미나의 호흡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카트 맨 위쪽 더러운 걸레 바로 아래에는 항상 녹음을 켜놓는 휴대폰과 며칠 전 주운 찢어진 메모 조각들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들키면 끝장이었습니다. 해고는 물론이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죠. 사모님, 더러운 걸레랑 쓰레기뿐인데요. 냄새 나실 텐데. 미나가 다급하게 가로막으려 했지만 민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카트 위쪽의 검은 봉투를 손으로 들추려 했습니다. 민정의 손끝이 봉투에 닿는 순간 미나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죠. 그때였습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전화 받으시라고 하십니다. 복도에서 장성만 집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세주와도 같은 외침이었죠. 민정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민정은 카트에서 손을 떼며 미나에게 싸늘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다음부턴 내 방 청소는 다른 사람 시켜. 당신 말고. 왠지 기분 나쁘니까. 그녀는 획 돌아서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복도 멀리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미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죠. 문이 닫히자마자 미나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아? 거친 숨소리가 텅 빈 서재를 가득 채웠습니다.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에 땀을 훔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약자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끼를 지키기 위해 이빨을 드러낸 어미의 눈빛이었죠. 반지하 청소부 윤미나의 진짜 전쟁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어둠이 저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달빛만이 병실의 창백한 공기를 가르고 있었어요. 이곳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오직 두 사람만의 비밀 요새였죠. 미나는 품속 깊이 숨겨왔던 폴더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푸르스름한 불빛이 뿜어져 나와 정호의 얼굴을 비췄어요. 그 작은 액정 안에는 이 거대한 저택을 뒤흔들 진실이 담겨 있었죠. 도련님, 이것 좀 보세요. 미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레 폰을 건넸습니다. 정호는 침대 헤드에 힘겹게 기대어 미나가 내민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했어요. 사진 속 문서는 흐릿했지만 숫자와 날짜만큼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죠. 해외 계좌로 이체된 거액의 돈, 그리고 그 날짜는 정호의 어머니가 사고를 당한 지 불과 일주일 뒤였습니다. 정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어요.
이거예요. 아줌마, 바로 이거였어요. 아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술을 깨물었죠.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정호는 앙상한 손가락으로 화면 속 날짜를 가리키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엄마 장례가 끝나자마자 갤러리가 넘어갔고 보험 수익자가 바뀌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를 넘어선 서러움이 배어 있었죠. 12살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진실에 미나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녀는 그저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묵묵히 듣고만 있었어요. 하지만 정호의 분노는 머릿속에서만 그치지 않았죠. 갑자기 아이의 오른쪽 팔이 제멋대로 비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으윽! 정호는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었어요. 오랫동안 쓰지 않아 굳어버린 근육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경련을 일으킨 것이었죠. 미나는 화들짝 놀라며 아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세요? 힘 빼세요, 어서요. 그녀의 손길은 다급했지만 그 온기만큼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딱딱하게 굳은 아이의 팔을 주무르는 미나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죠. 정호는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아내려 애썼습니다. 자신의 몸 하나 마음대로 가눌 수 없다는 사실이 새엄마의 악행보다 더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경련이 잦아들었죠. 정호는 땀에 젖은 채 베개에 머리를 파묻고 거친 숨을 골랐습니다. 미나는 수건으로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며 속상한 마음을 삼켰어요. 무리하지 말아요. 도련님 몸이 먼저예요. 하지만 정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는 미나의 손을 잡으며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저 사람들은 우리 엄마 그림을 그저 돈으로만 봐요. 그 말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어요. IQ 180의 천재라 불리던 아이의 머릿속에 거대한 반격의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었죠. 미나는 의아한 듯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림이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저는 한 번 본 그림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특히 엄마 그림은 붓터치 하나까지도 기억해요. 창고에서 우연히 발견된 진짜 엄마 유작처럼 보이게 할 거예요. 그럼 그 여자는 신나서 엄마의 그림을 팔려고 하겠죠. 그의 계획은 대담하고도 위험했죠. 자신이 직접 엄마의 화풍을 흉내낸 가짜 유작을 그려 새엄마의 탐욕을 자극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이의 떨리는 손을 내려다봤어요. 하지만 도련님, 이 손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어요? 정호는 씁쓸하게 웃으며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죠. 제 손이 떨리면 아줌마가 잡아주시면 되잖아요. 그 한마디에 미나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처절한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낮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청소를 하고 밤에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림을 그렸죠. 미나는 청소 카트 깊숙한 곳에 캔버스와 유화 물감을 숨겨 날랐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정호의 방 안은 소독약 냄새 대신 알싸한 테레비뉴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기 시작했죠. 정호는 2년 만에 붓을 잡았고 그 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했습니다. 붓끝이 캔버스에 닿을 때마다 정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는 온 신경을 손끝에 집중하며 물감을 찍어 발랐죠. 엄마와 함께 화실에서 보냈던 행복했던 기억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엄마는 여기를 이렇게 덧칠하셨어요. 푸른색인데 슬픈 푸른색으로요.
아이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붓을 움직였어요. 미나는 그 곁에서 물감을 짜주고 떨어뜨린 붓을 주워주며 숨을 죽였죠. 때로는 정호의 팔에 힘이 빠져 붓이 캔버스를 긁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아이는 분해서 눈물을 흘렸고 미나는 말없이 그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할 수 있어요, 도련님. 엄마가 보고 계실 거예요. 미나의 응원은 어둠 속의 등불 같았죠. 정호는 다시 입술을 깨물고 붓을 고쳐 잡았습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우며 캔버스 위에는 정아은 화가 특유의 몽환적인 색채가 되살아났어요. 미나는 완성되어 가는 그림을 보며 전율을 느꼈죠. 그것은 단순한 모작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되살아난 엄마의 영혼처럼 보였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세 점의 그림이 완성되었고 이제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죠. 미나는 정호의 지시에 따라 그림을 낡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고운 사포로 표면을 살짝 문지르고 일부러 먼지를 뿌려 묵은 때를 입혔어요. 창고 구석에 오랫동안 방치된 것처럼 꾸며야 했으니까요. 이제 이걸 그 여자 눈에 띄게 해야 해요. 정호는 완성된 그림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차가운 불꽃이 일렁였어요. 미나는 굳게 고개를 끄덕이고 그림들을 청소 카트 맨 아래 칸에 실었죠. 심장이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지만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그날 오후 미나는 윤민정의 서재 앞으로 향했어요. 노크를 하기 전 그녀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표정을 갈무리했죠. 이제부터 그녀는 청소부가 아니라 어수룩하고 순박한 연기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사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문 너머에서 건조한 대답이 들려왔어요. 미나는 문을 열고 들어가 서재 한 구석에 카트를 세웠죠. 윤민정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느라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냉랭한 공기가 흐르는 방 안에서 미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뗐어요. 사모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민정은 귀찮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들었죠. 그녀의 눈빛은 마치 벌레를 보는 듯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미나는 짐짓 겁먹은 표정을 지으며 카트에서 신문지에 쌓인 그림들을 꺼냈어요. 창고 정리를 하다가 구석에서 이런 게 나왔는데 버려야 하는 건지 몰라서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의 포장을 벗겨냈죠. 먼지가 풀풀 날리며 드러난 캔버스에는 정아은 화가의 잊혀진 걸작처럼 보이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민정의 시선이 그림에 닿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기이하게 확장되었어요. 이건... 민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림 앞으로 다가왔죠. 그녀는 홀린 듯 캔버스에 손을 뻗어 물감의 질감을 확인했습니다. 익숙한 붓터치, 특유의 색감, 그리고 구석에 남겨진 서명까지 완벽했어요. 이게 왜 창고 구석에 있었지? 민정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그림을 이리저리 뜯어보았죠. 그녀의 얼굴에서 의심은 사라지고 서서히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져갔습니다. 그것은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의 표정과도 같았어요. 당신, 이거 다른 사람한테 보여준 적 있어? 민정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죠. 미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요, 사모님. 저는 그림 같은 건 잘 몰라서요. 그 대답에 민정의 입꼬리가 더욱 짙게 말려 올라갔어요. 그녀는 그림을 자신의 책상 뒤쪽으로 옮기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죠. 잘했어. 이건 내가 처리할 테니까 나가봐. 아, 그리고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미나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서재를 빠져나왔어요.
등 뒤에서 민정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이 정도면 경매의 이벤트로 끼워 넣어서 탐욕에 눈이 먼 자는 눈앞에 덫을 보지 못하는 법이었습니다. 미나는 복도로 나오자마자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정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성공했어요. 미끼를 물었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두 사람만이 아는 승리의 쾌감이 담겨 있었어요. 복도 창밖으로는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죠. 저택의 긴 그림자가 정원을 덮어가고 있었지만 미나의 마음속 어둠은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갤러리 쪽 건물에서는 다가올 경매 준비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사람들은 화려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것은 거대한 심판의 무대가 될 것이었죠. 미나는 다시 청소 카트를 밀며 긴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아까와는 다르게 경쾌한 리듬을 타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모든 준비는 끝났고 남은 건 화려한 불꽃놀이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그러나 힘차게 정우가 기다리는 병실로 향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는 법이니까요. 이 길고 긴 싸움의 끝에서 과연 누가 웃게 될까요? 이제 폭풍 전야의 고요함만이 저택을 감싸고 있었죠. 그로부터 며칠 뒤 어느 오후 저택의 탕비실은 기묘한 정막에 쌓여 있었습니다. 윤미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청소 카트를 구석으로 밀어넣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을 시간이지만 오늘은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흐르는 것을 참을 수 없었죠.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은 먼지들을 비추며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카트 깊숙한 곳, 더러운 걸레들이 뭉쳐있는 틈새로 손을 집어넣었어요. 손끝에 차가운 플라스틱의 감촉이 닿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죠. 그것은 며칠 전부터 복도 청소를 핑계로 카트 손잡이 밑에 숨겨두었던 낡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미나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혹시라도 누가 오지 않는지 확인했어요. 다행히 복도 끝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죠. 미나는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열어 녹음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방금 전 윤민정이 복도에서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던 그 시각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복도에 세워진 카트 바닥에 녹음기가 숨겨져 있으리라고는 조금도 예상 못했을 겁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려는 엄지손가락이 파르르 떨려왔죠. 미나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귀를 전화기에 바짝 갖다 댔습니다. 그래, 일정 확인했어. 회장님 다음 주 출장이야. 확실해. 윤민정의 목소리는 평소에 교양 있는 톤이 아니라 얼음장처럼 차갑고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미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공포를 느꼈어요. 녹음기 속의 민정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더욱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죠. 그 애한테 내가 저번에 전달했던 그거 사용해. 어차피 식물인간이잖아. 살아봤자 의미도 없고. 상대방이 무언가 말하자 민정이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삶의 질? 그런 거 없어. 이게 오히려 잡이지 뭐. 게다가 보험금도 다시 받을 수 있고 일석이조잖아. 그 애는 그냥 돈 먹는 하마일 뿐이야. 비현실적인 단어들이 귓가에 꽂히자 미나는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 없어 그대로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하지만 녹음기 속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비수를 꽂았죠. 양 조절 잘하고
아무도 의심하지 못할 것으로 준비했으니까. 민정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은 쓰레기를 치우려는 사람처럼 건조하고 사무적인 어투였어요. 그 잔인함에 미나는 속이 울렁거려 구역질이 날 것만 같았죠. 다음 날이면 자연스럽게 모든 게 정리될 거야. 그 말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미나는 전화기를 꽉 쥔 채 바닥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켰어요. 지금 여기서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죠. 그녀는 카트 속에 전화기를 다시 숨기지 않고 앞치마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섭게 빛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청소부 윤미나가 아닌 아이를 지키려는 어미의 본능이 깨어난 것이죠. 그날 밤 저택은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미나는 도둑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정호의 방으로 스며들었죠. 방 안에는 의료 장비의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침대에 앉아 초조한 눈빛으로 미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줌마, 오셨어요? 정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건넸어요. 도련님, 이걸 좀 들어보셔야겠어요.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아들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새엄마 윤민정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다음 주야. 그 약 넣어줘. 다음 날이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겠지. 녹음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는 동안 정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배어 나올 정도였어요. 녹음이 끝나고 정적만이 남았을 때 정호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는 뼈에 사무치는 분노와 공포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죠? 정호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나는 다가가 정호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그녀의 거칠고 투박한 손바닥 온기가 아이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랐죠. 도련님, 우린 살아야 해요. 저 여자가 원하는 대로 되게 둘 순 없어요. 미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눈물을 닦아내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동자 속에 흔들리던 두려움이 서서히 걷히고 차가운 이성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맞아요, 아줌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기회는 내일뿐이에요. 그는 침대 옆에 놓인 달력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엄마의 유작 경매날, 거기서 끝장을 봐야 해요. 그것은 목숨을 건 도박과도 같은 결정이었습니다. 아직 걷는 것조차 힘겨운 몸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죠. 하지만 도련님,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해요. 미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택을 빠져나가는 것부터가 문제예요. 경비원들이 정문을 지키고 있고 사모님의 감시도 삼엄하니까요. 정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장 실장님, 장성만 집사님을 불러주세요. 미나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장 실장은 회장님의 최측근이자 이 집안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사람이었어요. 과연 그가 우리 편이 되어줄지 확신할 수 없었죠. 그분을 믿어도 될까요? 만약 사모님 편이라면. 미나가 말끝을 흐리자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분은 엄마가 살아계실 때부터
이 집에 계셨던 분이에요. 분명 엄마를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정호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며 미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복도로 나가 장 실장의 방으로 향했어요. 복도의 공기는 아까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장 실장은 늦은 밤 갑작스러운 미나의 방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미나의 간곡한 부탁에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정호의 방으로 따라왔죠. 방에 들어선 장 실장은 침대에 앉아 있는 정호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식물인간인 줄만 알았던 도련님이 두 눈을 뜨고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으니까요. 도련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장 실장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침착하게 장 실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놀라게 해드려 죄송해요, 아저씨. 하지만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미나는 곧바로 스마트폰의 녹음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윤민정의 살인 모의가 담긴 그 끔찍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방안을 채웠어요. 장 실장의 표정은 경악으로 일그러졌죠.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벌린 채 녹음기와 정호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셔온 집안에서 이런 끔찍한 음모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녹음이 끝나자 장 실장은 바닥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을 타고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렸죠. 제가 죄인입니다.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도련님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는 회한에 가득 찬 목소리로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으며 오래된 기억을 꺼내 놓았어요. 사모님께서 사고를 당하시기 며칠 전이었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장 실장의 회상은 방 안의 공기를 더욱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정호를 부탁한다고, 요즘 누군가 사모님을 미행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는 주먹으로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때 사모님의 말씀을 더 귀담아 들었어야 했는데 설마 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장 실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사고 직후 회장님은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매일 밤 서재에서 술병을 끌어안고 쓰러지셨죠. 회사 일도 도련님 병원 수속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윤민정이 틈을 노렸습니다. 비서로 10년을 모셨으니 회장님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았겠죠.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정신을 잃다시피 하신 회장님을 그 여자가, 장 실장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 달 뒤 임신 사실을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은 책임을 지셔야 했고 사고 석 달 만에 급하게 혼인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정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요. 엄마를 없애고 아빠가 가장 약해진 순간을 노려 이 집안에 들어온 거죠. 세상에. 미나가 입을 막으며 신음했습니다. 그 여자는 완벽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악마였던 겁니다. 정호는 침대에서 내려와 힘겹게 장 실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아저씨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제 편이 되어주세요. 장 실장은 고개를 들어 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훌쩍 자란 도련님의 눈빛에서 그는 죽은 사모님의 강인함을 보았어요. 그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알겠습니다, 도련님.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도련님을 지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어둠 속에서 굳은 맹세를 나누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 순간 세상 그 어떤 가족보다 끈끈한 동맹이 되었죠. 내일 있을 거대한 전쟁을 앞두고 그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결전의 날이 온 것이죠. 미나는 미리 준비해둔 정장을 꺼내 정호에게 입혔습니다. 환자복만 입고 있던 아이가 셔츠를 입고 재킷을 걸치자 제법 의젓한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앙상하게 마른 손목과 창백한 얼굴은 가려지지 않았죠. 미나는 정호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속으로 수만 번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우리 도련님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장 실장은 1층으로 내려가 상황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윤민정은 아침 일찍 메이크업 샵에 가기 위해 외출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어요. 그녀는 오늘 있을 경매 프리뷰의 주인공이 되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생각에 들떠 있었죠. 집안에 숨겨진 시한폭탄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장 실장은 회장님께 전화를 걸어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도련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서 정밀 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모셔야겠습니다. 회장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허락했고 장 실장은 미리 준비해 둔 벤을 현관 앞으로 대기시켰습니다. 도련님, 준비됐습니다. 장 실장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호는 휠체어에 앉아 심호흡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미나와 장 실장을 번갈아 바라보며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가요. 엄마의 억울함을 풀러. 미나는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방을 나섰습니다. 그동안 갇혀 지냈던 감옥 같은 방을 뒤로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첫걸음이었어요. 복도를 지나는 동안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아무도 감히 말을 걸지 못했죠. 장 실장이 호위무사처럼 앞장서서 길을 터주었기 때문입니다. 현관을 나서자 차가운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어요. 2년 만에 처음 맡아보는 바깥 세상의 냄새였죠. 정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미나는 정호를 조심스럽게 차에 태웠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죠.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고 저택의 육중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저택을 바라보며 미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안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폭풍우를 향해 나아가는 전사들의 비장한 침묵이었죠. 정호는 무릎 위에 놓인 서류 가방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안에는 윤민정을 파멸시킬 결정적인 증거들이 들어 있었어요. 위작 그림의 증거, 비밀 장부, 그리고 미나가 목숨 걸고 녹음한 파일까지. 이 모든 것이 오늘 경매장에서 세상에 공개될 것입니다. 정호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다 되돌려 놓을게요. 차는 도심을 향해 속도를 높였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차들 속에서 그들의 차는 유난히 고독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뒤집을 거대한 진실이 실려 있었죠. 미나는 운전석에 장 실장과 백미러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어요. 반드시 성공합시다. 그리고 뒷좌석의 정호는 흔들리는 차 안에서도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경매장의 단상을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경매장 프리뷰 행사장에는 이미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그 중심에는 윤민정이 여왕처럼 서 있었죠. 그녀는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며
거만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파멸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장 실장은 행사장의 뒷문 쪽에 차를 세웠어요. 도착했습니다, 도련님.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미나는 차 문을 열고 휠체어를 내렸어요. 아스팔트 바닥에 휠체어 바퀴가 닿는 둔탁한 소리가 났죠. 그 소리는 마치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는 두려움을 억눌렀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미나는 정우의 어깨를 가볍게 쥐어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할 수 있어요, 도련님. 제가 뒤에 있을게요. 그 따뜻한 한마디가 정우에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행사장 뒷문으로 향했어요. 경비원들이 그들을 막아섰지만 장 실장이 VIP 초대장을 내밀자 길을 비켜주었죠. 어두운 통로를 지나자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행사장 내부가 보였습니다.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 가짜 웃음을 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들어왔어요. 정우는 그들을 노려보며 휠체어 바퀴를 굴렸습니다. 그의 등장과 함께 행사장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죠. 마치 폭풍의 눈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고요하지만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과연 정우는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윤민정의 가면을 벗기고 엄마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잠시 후 경매가 시작되는 순간 판가름 날 것입니다. 미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정우의 휠체어를 밀고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이제 진짜 쇼가 시작될 차례였죠.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쏟아지는 국제미술 경매장의 VIP홀은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최고급 정장과 드레스를 차려입고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은밀하게 소곤거리고 있었어요. 이곳은 돈과 명예, 그리고 허영심이 가장 적나라하게 교차하는 욕망의 무대였죠. 단상 중앙에는 고 정아은 화백유작 특별경매라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윤민정은 그 아래에서 검은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우아한 척 서 있었어요. 마치 세상을 떠난 전 부인을 기리는 듯한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죠. 그녀의 손가락에는 조명을 받아 번쩍이는 굵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즐기며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떼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귀빈 여러분께 유족을 대표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은 듯 애절했습니다. 민정은 잠시 말을 멈추고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살짝 눌렀습니다. 눈물 한 방울 없었지만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을 포착한 완벽한 연기였죠. 고인이 된 정아은 화백은 제게도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객석에서 안타까운 한숨 소리가 들려왔죠. 그래서 오늘 경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아동 미술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이것이 고인의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정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죠. 객석에 앉은 사람들은 그녀의 연기에 속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박수를 보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죽은 사람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배를 불리려는 추악한 속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했죠. 하지만 경매장 뒤편 어둠이 짙게 깔린 구석 자리에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소년 한정우와 그 뒤를 묵묵히 지키는 청소부 윤미나였어요. 두 사람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기만적인 쇼를 지켜보고 있었죠. 정호는 무릎 위에 놓인 자신의 창백한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분노로 인해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어요. 엄마의 그림을 팔아넘기려는 저 여자의 뻔뻔한 얼굴을 당장이라도 찢어발기고 싶었죠. 미나는 그런 정호의 어깨에 조용히 거친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정호의 차가운 분노를 감싸 안으며 무언의 위로를 건넸어요. 도련님, 조금만 참아요. 이제 곧 우리가 준비한 시간이 올 테니까요. 단상 위에서 윤민정의 목소리가 한층 더 고조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던 정아은 화백의 마지막 숨겨진 유작 3점을 공개하겠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기대감 섞인 술렁거림으로 가득 찼죠.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베일에 쌓인 캔버스를 무대 중앙으로 옮겨왔습니다. 윤민정은 짐짓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베일을 벗겨내며 그림을 드러냈어요. 그것은 정아은 특유의 몽환적인 색채와 붓 터치가 살아있는 누가 봐도 완벽한 유작이었죠. 경매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경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자, 정아은 화백의 미공개 유작, 시작가 5억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번호판을 들어 올리며 가격을 부르기 시작했죠. 경매사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팻말들이 여기저기서 올라왔습니다. 6억? 7억? 가격은 순식간에 치솟아 올랐죠. 민정의 입꼬리가 주체할 수 없이 올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미나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 그림은 정호가 밤마다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려낸 것이었죠. 엄마의 화풍을 흉내낸 것이 아니라 엄마를 그리워하며 캔버스에 눈물로 새긴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는 그조차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 가슴이 꽉 막혀오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정호는 차분하게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떨어뜨려야 가장 처참하게 부서지는 법이었으니까요. 마침내 호가가 10억을 넘어섰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유명 갤러리 관장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팻말을 들었죠. 12억? 더 없으십니까? 12억 낙찰. 경매사가 망치를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우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 스위치를 켰어요. 잠깐만요. 스피커를 찢을 듯한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소년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뒤쪽 어둠을 향해 쏠렸죠. 조명 담당자가 당황하여 서치라이트를 뒤쪽으로 비췄습니다. 눈부신 빛 속에 휠체어에 앉은 정호와 그를 지키듯 선 미나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사람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저 아이는 한 회장님 아들 아니야? 식물인간이라더니 어떻게 여기에? 객석은 순식간에 혼란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단상 위에 있던 민정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그녀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뒷걸음질 쳤죠. 정호는 미나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두 발로 버텼죠. 그 모습은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어린 나무와도 같았습니다. 저 그림은 우리 엄마 그림이 아닙니다. 정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천둥보다 거대했습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정호야. 내가 몸이 안 좋아서 헛소리를. 민정이 황급히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당황으로 인해 갈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호는 흔들리지 않고 미나에게 눈짓을 보냈죠.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의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무대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어요. 화면에는 어두운 방 안 링거를 꽂은 채 붓을 쥐고 있는 정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저 그림, 지금 경매에 올라온 그 풍경화를 그리고 있는 영상이었죠. 영상 속 날짜는 불과 2주 전이었습니다. 정호가 붓을 떨어뜨리면 미나가 다시 쥐어주고 땀을 닦아주며 그림을 완성해가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건 제가 그린 겁니다. 엄마가 그리던 방식, 붓 터치, 물감 섞는 비율까지 제가 다 기억하니까요. 정호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경멸 어린 눈초리로 민정에게 꽂혔죠. 말도 안 돼. 저건 조작이야. 합성이라고. 민정은 악을 쓰며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이었어요. 이미 객석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렸죠. 정호는 숨을 몰아쉬며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진짜 유작들은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스크린 화면이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의 호화로운 저택 거실 사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어요.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보험 처리가 끝난 정아은 화백의 그림들이 버젓이 외국 컬렉터들의 벽에 걸려 있었죠. 그 옆에는 경매 기록과 송금 내역서가 나란히 띄워졌습니다. 보험금을 타내려고 불이 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뒤로는 그림을 빼돌려 해외에 팔았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사기꾼, 어떻게 저럴 수가 하는 비난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정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단상 주저앉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죠. 미나가 비장한 표정으로 장성만 집사가 건네준 USB를 연결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장부 사진과 검찰 로고가 찍힌 실제 계좌 추적 내역이 겹쳐졌어요. 갤러리 수익금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탁되었고 그 돈은 전부 새엄마의 개인 금고로 들어갔습니다. 정호의 폭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 2년의 고통을 토해내듯 한마디 한마디에 뼈를 깎는 아픔을 담아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분노를 넘어 공포심마저 느끼고 있었죠. 마지막 결정타는 소리였습니다. 미나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소리였지만 그 목소리의 주인은 명확했죠. 다음 주면 자연사로 정리될 거야. 그거 잊지 말고 사용해. 경매장 전체에 민정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위협의 예고이자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어요. 민정은 귀를 막으며 비명을 질렀죠. 끄란 말이야. 하지만 그녀의 비명은 자신의 죄를 덮기에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민정은 비틀거리며 단상에서 내려와 정호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다 망쳤어. 경비원들이 그녀를 제지하려 했지만 민정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너희 엄마도 똑같았어. 나를 무시하고 깔보고 비서 주제에 감히 회장 옆자리를 넘보냐고 비웃었지.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까면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얼굴이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죽였어. 죽여야만 했어. 그 여자가 사라져야 내가 살 수 있었으니까. 장내는 경악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자백이자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였죠. 그리고 넌 운이 좋았던 거야, 정호야. 식물인간이 돼서 말이야. 그렇지 않았으면 내 엄마처럼 진작 땅에 묻혔을 거야. 정호는 창백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보다는 연민이 어린 눈빛이었죠. 그때 경매장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어요. 윤민정 씨, 당신을 사기, 횡령,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그녀가 양팔을 붙들린 채 끌려가는 모습은 마치 날개에 꺾인 독수리처럼 처참했어요. 사람들은 혀를 차며 그 모습을 지켜봤죠. 그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소란이 가라앉은 경매장에는 묘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구석진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한 회장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자신이 상실감에 빠져 집안을 돌보지 않는 사이 아내가 죽고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회장은 휠체어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정우야, 못난 아빠가 미안해.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카펫을 적셨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재벌 회장의 어깨가 어린아이처럼 작아져 있었어요. 정우는 말없이 아빠를 내려다보았죠. 원망이 없지는 않았지만 지금 아빠의 눈물은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빠의 머리칼을 쓰다듬었어요. 아빠, 이제 집에 가요. 우리 집으로. 그 한마디에 회장은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넓은 경매장을 가득 채우며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죠. 미나는 한 발 물러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시울도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지난 2년간 그녀가 지켜낸 생명이었죠. 죽음의 문턱에서 아이를 붙잡아 온 것은 의사도 돈도 아닌 그녀의 투박한 손길과 사랑이었습니다. 미나는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마치 하늘에 있는 자신의 아들에게 말을 건네는 것 같았죠. 아들아, 엄마가 해냈어. 지켜냈어. 그녀의 입가에 였지만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물러가고 있었어요. 먼동이 터오는 하늘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그것은 길고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돌려 미나를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끝났고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요. 미나는 휠체어 손잡이를 다시 잡았죠. 가요, 도련님. 배고프시죠? 가서 따뜻한 밥 먹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일상의 온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휠체어에 몸을 맡겼어요. 경매장을 빠져나가는 그들의 뒷모습 위로 노을빛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죠. 그 빛은 차가운 샹들리의 조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눈부셨습니다. 거실의 대형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긴급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엄격했습니다. 창밖에는 며칠간 세상을 뒤흔들었던 태풍이 물러가고 맑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미나는 소파 한 구석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꽉 쥐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화면 하단에는 붉은색 자막으로 윤민정, 징역 20년 선고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제목은 나열하기조차 숨이 찰 정도로 길고 무거웠죠. 위작 사기, 보험금 횡령, 그리고 의부사들에 대한 살인 미수까지 그 모든 악행이 낱낱이 드러난 것입니다. 법원 앞을 가득 메운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윤민정은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에 오르고 있었어요. 한때 재벌가의 안주인으로서 고고하게 턱을 치켜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세상은 참으로 공평한 듯 하면서도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미술계와 재계에서는 이미 윤민정의 이름이 파내야 할 썩은 뿌리처럼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녀의 말 한마디에 굽실거리던 갤러리 관장들은 앞다퉈 인터뷰를 자청했죠. 자신들도 속았다며 피해자인 척하는 그들의 모습이 씁쓸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우 엄마인 고 정하은 화가의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그녀의 그림이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간 비운의 걸작이었다고 재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생전에 정하은 화가가 환하게 웃고 있는 자료 화면이 나왔죠. 미나는 그 웃음을 보며 뜨거운 눈시울을 붉혔어요. 사모님, 이제 편히 쉬세요. 도련님은 제가, 아니, 우리 모두가 지킬게요. 그녀는 허공에 대고 조용히 읊조리며 눈물을 훔쳤죠. 저택의 공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냉기가 감돌던 복도에는 이제 은은한 커피 향과 사람의 온기가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한경수 회장은 회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한 뒤였습니다. 평생을 일밖에 모르고 살았던 그가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직함에 집중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어색한 손놀림으로 원두를 갈고 뜨거운 물을 부어 커피를 내리는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짠하면서도 따뜻해 보였죠. 정호는 이제 휠체어에서 내려와 지팡이를 짚고 조금씩 걷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다리에 힘이 온전히 들어가지 않아 비틀거릴 때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회장은 하던 일을 멈추고 득달같이 달려와 아들의 팔을 부축했죠. 조심해라, 정호야.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해도 돼. 투박하고 거친 아버지의 손이 아들의 마른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건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하려는 필사적인 몸짓과도 같았죠. 주말 오후 햇살이 가장 길게 들어오는 시간은 두 부자가 가장 기다리는 때였습니다. 정호의 엄마가 쓰던 옛 화실 겸 갤러리 사무실이 그들의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던 이젤 앞에는 다시 새 캔버스가 놓였죠. 정호는 붓을 들고 캔버스 앞에 앉아 기억 속의 풍경들을 하나씩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릴 때도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었어요. 회장은 그 곁에 의자를 놓고 앉아 아들이 그림 그리는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정호야, 이 색깔은 내 엄마가 좋아하던 그 코발트 블루 맞지?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으면 정호는 붓을 멈추고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네, 아빠. 엄마는 이 색을 보면 바다가 생각난다고 하셨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죽은 아내이자 엄마인 정하은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슬픔보다는 그리움이, 후회보다는 따뜻한 추억이 그 대화를 채우고 있었죠. 미나의 삶 또한 기적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낡은 고무장갑을 끼고 바닥을 기어다니는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대걸레 대신 결제 서류와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죠. 회장의 간곡한 부탁으로 그녀는 갤러리 운영을 돕고 장학재단의 실무를 맡는 정식 스태프가 되었습니다. 옷장에는 헐렁한 청소 유니폼 대신 단정한 블라우스와 슬랙스가 채워졌습니다. 거울 앞에 선 미나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어 한참을 바라보곤 했어요. 윤 실장님, 이 서류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일 때마다 미나는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죠. 그녀는 단순히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고 보살피는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삶이 시작된 것이었죠. 어느 날 오후 갤러리 1층 카페에서의 일이었습니다. 통유리 창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테이블 위로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갓볶은 원두의 고소한 향기와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죠. 미나는 회장과 마주 앉아 다가올 자선 경매 행사의 기획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꼼꼼하게 메모한 서류를 내밀자 회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짚어가던 회장의 눈길이 문득 서류 너머 미나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함께 말로 다하지 못할 고마움이 담겨 있었죠. 윤 실장, 아니 미나 씨. 회장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미나는 갑작스러운 호칭 변화에 놀라 고개를 들었죠. 네, 회장님. 혹시 기획안에 문제가 있나요?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회장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며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닙니다. 일 처리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해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맙다는 겁니다. 우리 정호를 그리고 무너져가던 이 집안을 지켜주셔서요.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에는 목련이 흐드러지게 피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기업 총수의 위엄은 내려놓고 그저 한 인간으로서 전하는 진심이었죠. 미나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정호 도련님은 제게도 아들 같은 분이니까요. 그녀의 대답은 겸손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진심이 들어 있었죠. 회장은 그런 미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회장 역시 안도한 듯 굳어있던 표정을 풀고 마주 웃어 보였죠. 두 사람 사이에 놓인 테이블 위로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 모든 풍경을 멀리서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정호는 갤러리 2층 난간에 기대어 아래층 카페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미술 수업이 막 끝난 참이었죠. 그의 손에는 물감이 묻은 앞치마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기분 좋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호는 아빠와 미나 아줌마가 마주보고 웃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를 올렸어요. 과거의 그 끔찍했던 집, 숨막히는 침묵과 차가운 감시만이 가득했던 그곳은 이제 없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흐르고 웃음소리가 들리고 서로를 걱정하는 눈빛이 오가는 진짜 집이 된 것이죠. 정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연필을 들어 창가에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을 빠르게 그려나가기 시작했죠. 종이 위에서 사각거리는 연필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그림 속에서 아빠는 더 이상 권위적인 회장님이 아니었습니다. 미나 아줌마 역시 고단한 청소부가 아니라 우아하고 따뜻한 여인으로 그려졌습니다. 정호는 그림 구석에 작게 날짜를 적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새로운 가족이라는 제목을 꾹꾹 눌렀었죠. 그는 스케치북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정원에는 지난 겨울 내내 앙상했던 나뭇가지마다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나무에서도 봄이 오면 꽃이 피듯 그들의 삶에도 다시 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정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는 더 이상 소독약 냄새가 아닌 향긋한 꽃내음과 흙내음이었죠. 이제 정말 다 끝났어.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난간을 잡고 몸을 일으켰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갔고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죠. 새로운 하루가 그리고 새로운 삶이 또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그 자리엔 따스한 사랑만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죠.
그렇게 그들의 길고 길었던 겨울은 끝나고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누구도 들어가려 하지 않던 저택의 가장 어두운 방에서 미나는 청소부가 아니라 엄마로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정우는 식물인간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숨죽였던 아이였고요. 한 사람은 손을 내밀었고 한 사람은 그 손을 잡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기적은 거창한 순간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밤에 누군가를 한 번 더 닦아주고 한 번 더 불러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늘 늦게 오지만 끝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바꾼다는 것 말이에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누군가를 지키고 싶었지만 힘이 부족했던 기억, 말하지 못한 억울함, 혹은 오래 참아온 상처를 품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미나와 정우에게 한마디 응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물들이고 싶은 봉숭아 물빛이었습니다.